세요 사옥입니다. 저는 여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이 여름, 최근에 저는 감기인지 뭔지 지독하게 걸려서 2주가 넘게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숫자 2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연구 테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 지금 바로 가볼게요. 사실 일반적으로 연구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인상은 어떤 좁은 의미로서의 발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먼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든지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학적 기여에는 이와 같은 발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쪽의 대표격으로 저는 방법론 개발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미지의 땅을 찾는 모험에서 전자, 그러니까 발견은 새로운 땅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후자인 방법론 개발은 그때 타고 다닐 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읽기조차도 어려운 데이터를 다룹니다. 방법론을 개발한다는 건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혹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를 제안하는 건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실험과 해석의 기준을 만들어 새로운 발견을 가속한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인정받습니다. 네, 느낌이 오셨을까요? 두 분야는 지식의 발전이라는 과학의 목표에 있어 서로 다른 지점을 건드리고 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두 분야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쪽 모두 논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 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잘 따라가면 좋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연구실에는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메서드 프로젝트를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대학원생이 늘 그렇듯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데요. 이 둘은 서로 목적지가 다르니 논문의 흐름과 문체까지도 달라지거든요. 하나씩 더 깊게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다른 한쪽을 잘 몰랐다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분석 쪽입니다. 이쪽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지를 한 줄로 감히 요약해보자면 관찰을 통한 지식의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제안이든 기존 지식의 발전이든 연구자가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규명하는 노력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추후 이게 잘 검증되면 이론으로서 새로운 기술 혹은 신약의 토대가 되어 인류의 삶에 기여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주제들의 강점은 연속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뒤집을 파격적 발견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분석 연구는 조심스럽고 엄격한 접근으로 기존의 세분화된 지식에서 한 발짝 정도만 더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과 검증 역시 이 일관된 스토리라인 밖으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 문제의 설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상대적으로 논문의 전략을 짜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 역시 이 연속성에 있는데요. 기껏 힘들게 데이터를 뽑아뒀더니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었다면 지도 교수님께서 아마 이걸 쓰자고 하시기보단 다시 뽑아보자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임팩트를 위해 이 새로운 데이터 자체가 기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실험에 엄청난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대개 주요한 스트레스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 때문에 실험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모두를 괴롭히는 재현성 문제 등 목적지까지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고 피말리거든요. 하지만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과 논문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표준 파이프라인과 스토리라인이 많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방법론 개발 분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연구 사이클을 갖습니다. 사실 네이처 메서드 등 이런 계열의 논문을 접해보지 못하셨거나 준비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분석 논문들도 남의 실험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베껴오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적절하게 재구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기여가 있어야 독립적인 논문으로 나가느냐는 사실 칼로 잘리듯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판단에 방향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론 자체가 독립된 논문으로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실험 데이터를 붙여서 그 분석을 메인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독립적으로 나오는 방법론 개발의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드리자면 새로운 포맷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실험 프로토콜 혹은 장치를 만든다 라거나 새로운 수학적 모델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이전까지는 뽑아내지 못했던 정보를 얻어낸다 와 같은 방향성이 있겠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한 후자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실험 또는 관찰을 하면 데이터, 즉 자료를 얻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는 과학적 함의가 크진 않습니다.
과학자가 하는 일은 이 데이터로부터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는 이걸 자료와 구분하기 위해 내재된 정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비유하면 누구나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주울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인걸벌에 태운 도토리 국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방법론 개발 연구는 대충 이 중간 과정을 하나의 툴로 제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메서드 논문의 메시지는 주로 이걸 하고 싶어? 그럼 당신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해봐.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은 이런 의미를 가져. 내가 잘 된다는 거 보였으니까 앞으로 믿고 써봐.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설득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초반부에 이걸 하고 싶어 자체를 설득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당장 이미 잘 쓰고 있던 걸 두고 왜 새로운 걸 써야 하지를 보여줘야 하니 연구가 뭔가 경쟁자를 이겨라 같은 느낌입니다. 같은 이유로 스쿠버의 위험성도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요. AI의 발전으로 코딩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고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실험들과는 달리 코딩은 연구실 장비에 따라 동일한 작업의 소요 시간이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문제만 잘 잡는다면 개발 자체는 의외로 빨리 될 수 있지만 논문의 모든 내용이 내 도구의 효용성 설득을 위해 존재하다 보니 기존 논문 흐름을 참고하기보단 내 상황에 맞게 머리를 엄청 써가며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능 비교 파트에서는 예측력, 통계적 검정력, 메모리 사용량, 소요 시간 등 다양한 지표들을 뒤져 내 방법론에 맞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든지요. 그럼에도 데이터 자체에 덜 의존하다 보니 실험 중 생기는 웬만한 문제는 연구자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높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연구, 그러니까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저널에 출판되는 논문은 한 연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에 발을 걸쳐본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처럼 발전된 과학 수준에서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모두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가닥을 잡았다면 다음 스텝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쪽의 동료에게 열심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서로의 연구 사이클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도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생각지 못했던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사옥이었습니다. 봐봐.